자, 봅시다. 이거 생태계와 환경 부분인데 앞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앞에 뭐 화학 반응 같은 거 할 때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뭐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나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빛, 물, 공기, 토양, 온도, 하여튼 생물 아닌 거죠.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들이고, 생물적 요인은 이제 생물들인데 양분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려면 이런 그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져야 돼요.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시적인 교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과정을 거쳐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죽는 애들이 많죠. 사실은 많이 죽는 애들이 많아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생태계 구성. 생태계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체계이다. 어떠한 체계를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 뭐 계라는 말을 붙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가 되는 것들을 계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는데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체계이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별이 되고요.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인데 뭐 역할에 따라서라고 뭐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양분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생산자는 빛에너지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이제 만드는 애들,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이 꼭 식물만은 아니거든요. 식물 포함해서 해조류는 사실 식물로 분류하진 않아요. 원생 생물, 이게 뭐 미역이나 뭐 이런 애들 광합성 하는데 그걸 이제 식물의 구조가 있질 않아서 원생 생물계로 분류하거든요. 식물성 플랑크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세균 중에 뭐 남세균이나 이런 애들은 광합성을 하지만 식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애들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이 생산자이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물 사이에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도록 한다. 초식 동물은 이제 뭐 식물을 먹는 거고, 육식 동물은 이제 다른 동물을 먹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죽을 수가 있잖아. 생산자나 소비자 이런 애들이. 그러면 그거를 사체나 아니면 배설물 이런 것들을 분해하여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애들이 분해자가 됩니다. 분해자. 물질이 순환되도록 한다. 요거는 뭐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도록 한다. 하여튼 분해자는 세균이나 버섯이나 곰팡이 등이 있다. 버섯하고 곰팡이는 이제 얘네들의 균류에 속하고, 세균이 사실 균류가 아니죠. 세균은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 이게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얘는 균류에 속하고 균계라고 얘기해요. 균계. 원핵 생물계. 자, 생태계의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는 빛, 물, 공기, 토양, 온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생물들은 개체군과 군집을 이루며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개체군은 개체들이 모인 무리죠. 그러니까 한 종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개체군은 한 종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군집은 개체군의
모임이죠. 개체군의 모임. 여러 종으로 구성됩니다. 개체가 있고 개체군이 있고, 여기 멀리 보면 뭐 독수리랑 이렇게 있네요. 군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하고 다 합쳐서는 이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태계는 자연 상태에서 작은 연못, 하천, 바다, 경작지, 뭐 논밭 이런 거 있죠. 저소지 이런 것도, 공원 이런 것도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는 조직을, 발달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 식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달된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원생 생물계에 해당하고, 이런 애들 원생 생물계에 해당합니다. 식물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해도 되는데, 플랑크톤은 사실 바다에 부유하고 떠다니는 애들을 플랑크톤이라고 해요. 플랑크톤은 이제 떠다니는, 둥둥 그냥 떠다니는 애들. 그 중에서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자, 분해자는 나와 있고. 잠깐만요. 자, 아무튼 뭐 이스터 섬이라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번성했던 섬인데, 석상이, 이 정도 석상 세울 정도면 대단한 노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석상, 이렇게 커다란 석상을 세우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운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야자나무 이제 이런 걸 벌채를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야자나무가 사라지자 배를 만들지 못해 돌고래 사냥도 할 수 없게 되고, 와, 이럴 수가. 식량이 부족해지자 새를 과도하게 잡아먹어 많은 새가 사라졌다. 이후 소수의 원주민만 살아남을 정도로 매우 척박해졌다. 그렇구만. 자, 저 석상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그 문명이 파괴됐네요. 생물과 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근데 이 사례대로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 이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사례에 있는 대로 좀. 아무튼 빛하고 생물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일인데, 그런 사례인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빛의 세기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빛의 세기가 크면, 이제 빛을 많이 받으면, 빛의 세기, 이건 빛의 세기예요, 얘는. 그러면 요 여벽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요거는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두꺼워져요. 빛의 세기가 세면.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세면 잎이 두꺼워진다.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은 거다. 빛을 적게 받으면, 빛의 세기가 약하면 여육 조직이 두껍지 않습니다. 이거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슴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시작한다. 생물의 번식 기간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거는 일조 시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비추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일조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게 뭐 꽃의 개화라던가, 장일식물이 있고 단일식물이 있죠. 장일식물은 여름이나 봄에 꽃을 피우는 거고, 여름이나 봄에. 단일식물은
가을에 꽃을 피우는 애들이죠. 이런 것도 1조 시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새의 번식. 새는 번식할 때 주로 봄이나 여름에 알을 낳아요. 봄이나 여름에 주로. 그래야지 뭐 벌레들도 많고요. 그 새끼를 먹여 살리기도 더 쉽기 때문에 새의 번식은 이제 봄이나 여름에 된다. 이런 건 다 뭐랑 1조 시간이랑 관계가 있다. 잎의 두께는 빛의 세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에 의해 해조류의 분포가 결정된다. 이건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는 건데,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제 그 빛이 있잖아. 원래는 빨간색부터 해서 뭐 초록색부터 해서 파란색.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예요. 파장이 길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 빛이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파란색 빛이 더 바다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빨간색 빛은 조금 뭐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색깔을 반대로 했네요. 하여튼 파란색 빛이 더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파장이 짧은 애가 파란색 빛이. 근데 빨간색 빛이 좀 덜 들어가요. 빨간색 빛. 뭐 초록색이나 이런 빛은 좀 중간 정도 이렇게. 근데 빨간색 빛을 주로 광합성 하는데 사용하는 애들이 녹색이야. 왜 그러냐면 빨간색 빛이 빠지면 그 반대편에 있는 색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아무튼 빨간색 빛을 사용하는 애들은 녹조류예요. 파래나 이런 파래라고 있어. 근데 초록색 빛을 그 광합성 하는데 사용하는 갈조류는 미역 같은 애들인데, 미역이나 뭐 다시마나 이런 애들은 깊이가 한 40m 깊이까지는 있어요. 근데 홍조류 잘 보면 빨간색 좀 있습니다. 까만색이 아니라 겹쳐져 있어서 까만색으로 보이는 건데, 아무튼 홍조류는 파란색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깊은 곳까지 자라요.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들의 분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동식물의 개화 시간이나 번식 그런 기간은 1조 시간이에요. 1조 시간. 빛이긴 빛인데 1조 시간. 그 낮이 긴 시간, 낮의 길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낮의 길이랑. 그 다음에 잎의 두께는 빛의 세기. 해조류가 이제 분포하는 그 깊이는 빛의 파장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숲이 울창해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거는 이제 빛과 생물 가운데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준 거죠.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은행나무는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군다. 이건 기온이랑 관계가 있다. 뭐 낙엽이 지거나 이런 거는 기온이랑 관계가 있다. 왠지 우리 생각이 뭐 낙엽이 지는 거는 뭐 좀 건조해져서 낙엽이 지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도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온도랑. 개구리는 추운 겨울에 물질 대사가 어려워져 겨울잠을 잔다. 개구리는 근데 변온동물이죠. 양서류나 파충류는 변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은 진짜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곰이나 이런 애들도 겨울잠 자잖아요.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항온동물이지만 먹잇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에
그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는 거죠. 겨울잠 자는 게. 이유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변온동물은 추운 계절에 물질 대사가 어려워지고 겨울잠 자는 거고요. 북극여우나 사막여우 몸집에 비해 귀 꼬리가 짧아 북극여우는 짧아 피부를 통한 열을 방출을 억제한다. 이건 이제 기온이랑 영향이 있죠. 북극여우의 생김새랑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거. 이것도 이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고,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준 것은 증산작용 같은 경우 숲은 다른 곳보다 시원하다. 왜냐면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은 주변에 그 열을 흡수하잖아요. 기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시원해지죠. 시원하다 이 소리는 이제 온도, 기온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온도, 생물하고 온도랑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물과 생물,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사막에 살아요. 온도가 높죠. 온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건데, 사막에 산다라고 해서 온도 때문에 가시를 변했다라고 하면 안 돼. 물론 온도가 높은 거는 사실인데, 얘가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잎이 넓으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로 변한 것은 물하고 생물하고의 그런 상호작용인 거예요.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의 몸이 키틴질로 되어 있다. 딱딱한 키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좀 더 억제할 수가 있고요. 조류와 파충류의 알이 껍질로 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손실을 막는다. 근데 모든 알들이 다 껍질로 되어 있지 않아. 뭐 물고기 알이라던가 개구리 알이라던가 껍질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물이 많으니까. 껍질로 돼 있는 이유는 이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막에 사는 캥거루 쥐라고 있어. 걔는 땀을 분비하지 않고, 자, 소량의 진한 오줌을 넣는다. 물을 최소한 내보낸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건 이제 환경하고 생물하고 관련이 있고요. 생물하고 환경, 갈대 등 수생식물에 의해 물속의 무기물이 제거되어 수질이 정화된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런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 그림 나와 있고, 증산작용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뚱뚱하죠. 이게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물을 가둬두는 키틴질 같은 경우에 이제 딱딱한 껍데기인데 외골격을 이루어서 수분 증거를 막고요. 공기와 생물, 연꽃은 호흡을 돕기 위해 줄기에 공기가 흐르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가 보네. 줄기에도 이제 공기가 드나들 수가 있고,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많다.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헤모글로빈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적혈구가 더 많으면 그나마 쭉 더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혈구수가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공기랑 생물하고 영향을 준 거죠. 공기와 생물의 서로 상호작용인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으로 숲은 다른 곳보다 산소 농도가 높다.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준 거죠. 238쪽이고요. 토양과 생물, 식충식물은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 분해한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아셔야 돼. 토양에 질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생물에게 이렇게 식충식물로 발달하게 한 거네요. 그죠? 무시무시한 식물로 발달하게 한 거네요. 이거는 이제 토양하고 생물하고 서로 상호작용이고, 탄소호흡 세균은 이런 거를 이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거든요.
호기성 세균은 공기가 많이 포함된 토양에, 그러니까 토양 표면에, 토양의 표면에, 토양도 이렇게 표면이 있고 안에 심토가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표면에 있는 토양에는 그나마 산소가 왔다 갔다 해. 여기에는 호기성 세균이 많고, 무산소 호흡하는 세균은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다른 용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말고 뭐 다른 책에는 혐기성 세균이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은 공기가 적게 포함된 토양,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심토죠, 심토. 깊은 곳에 있는 토양이죠. 그런 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세균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토양의 미생물은 생물의 사체에 배설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이 토양에게 영향을 준 거야. 방금 얘네들은 토양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고, 이거는 이제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이거는 생물이 토양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런 걸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 있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시고 책에 있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많이 봐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책에 있는 대로. 자,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체계가 맞고요.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는 다양한 크기로 나타난다. 그렇죠. 작은 논밭의 생태계도 있고, 커다란 어떤 숲의 생태계도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은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합니다. 역할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생산자는 양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소비자는 그 물질이나 에너지의 순환을 이제 서로 잡아먹히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분비물 같은 거를 다시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맞죠? 빛, 물, 세균은 모두 생태계의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세균은 생물이니까 아니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개체군과 군집을 이루며,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 그러면서 살아간다. 개체군은 여러 생물종의 개체들의 모인 무리이다. 맞아.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고요. 같은 지역에 사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할 수 틀렸나요? 개체군은 틀렸네. 6번에 틀렸네. 미안. 여러 종의 생물이 아닙니다. 개체군은 한 종이 한 종. 한 생물종의 개체들의 무리야. 거기 여러 종이라 써있네요. 6번 틀렸고요. 군집은 개체군이 모인 게 맞습니다. 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애들, 녹색 식물, 해조류나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애들은 생산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빛에너지 흡수해서 광합성 한다. 생산자가 하는 일이죠. 소비자, 세균, 버섯, 곰팡이는 분해자죠. 거꾸로 가야겠다.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은 소비자고, 그 다음에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한다. 분해자가 역할이고, 다른 생물을 섭취해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런 용어를 좀 자꾸 읽어두셔야 돼요. 에너지의 흐름을 일어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 그냥 환경이라고 써있네. 환경이라고 쓸게요. 환경이라고 해도 되고, 환경이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생물은 이제 생물적 요인이고, 식물의 줄기가 굽어 자라는 것은 이건 빛에 따라서 그런 거죠. 빛에 따라서 빛이 있는 쪽으로 굽어져서 자라는 거고요. 사슴의 낫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것, 이거는 이제 빛이긴 한데 1조시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빛과 관련된 상호작용이다.
은행나무 단풍 두는 거 온도입니다. 온도. 자, 겨울잠 자는 거 온도랑 관련이 됩니다. 선인장에 가시 그러면 이제 왠지 온도일 것 같아. 왜냐면 사막이 더우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아래 껍질 이런 거는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물하고 생물들하고의 상호작용이고, 식충식물은 토양에 부족한 질소라는 게 원래 단백질에 있거든요. 단백질. 근데 그 벌레나 이런 애들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레를 잡아먹는 겁니다. 식충식물이. 토양하고의 상호작용이다. 숲이 울창해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은 생물이, 주어가 중요하죠. 숲이 생물이 지표에 빛의 세기,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준 거죠.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에 비해 귀나 꼬리 이런 게 길어요. 미안, 소리 짧아. 북극여우는 북극여우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은 짧아요. 그래서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억제시켜서 체온을 좀 유지하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저털구 수가 많아요. 그것은 환경 요인은 공기지, 공기.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숲이 시원한 것과 관련된 환경 요인은 시원하대잖아. 온도고, 온도. 캥거루쥐가 땀을 분비하지 않는 것은 물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캥거루쥐가 사막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 차근차근 읽으시면 할만한 겁니다. 그렇죠? 240조. 자,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개체수 이런 것들, 뭐 에너지 흐름 이런 게 급변하게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생태계 평형입니다. 먹이 관계, 서로 이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요 하나를 각각을 영양 단계라는 말을 써요. 영양 단계. 영양 단계. 잡아 먹히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3차 소비자. 이런 거를 각각을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영양 단계.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향하는 애가 먹는 거고, 화살표 출발하는 애가 먹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되는 건 먹이 사슬이고, 그쵸?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어찌됐건 A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 단순한 거죠. 먹이 생물 다양성이 적은 거죠. 근데 이건 생물 다양성이 높고 먹이 관계가 복잡한 거죠. 먹이 관계가 복잡해야지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 어느 날 메뚜기가 뭐 농약 뿌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럼 개도 죽고 뱀도 죽을 겁니다. 근데 메뚜기가 죽어도 요건 개구리가 죽네. 그렇지만 이제 매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왜냐면 다른 애들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먹이 단계가 단순하면, 먹이 관계가 단순하면 어떤 요인에 의해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도 먹이가 없어 사라질 확률이 높은데, 복잡하면 개구리가 사라지더라 하더라도 다른 생물을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요 말 중요한데, 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아니네. 에너지 전달된다는 말밖에 없네. 밑에 있는 말이구나. 호흡은 이제 그냥 숨 쉬는 것만 호흡이라고 하지 않아. 원래 에너지 만드는 과정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호흡이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한데요. 잘 봐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와.
그 중에 일부를 생산자가 써요. 근데 생산자가 1차 소비자한테 전부 다 잡아먹히는 게 아니야. 그냥 살다가 죽는 애도 있고요. 자기도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풀도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풀도 호흡을 합니다. 광합성 물론 하지만. 그 생산자가 가지는 에너지 중에 일부만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1차 소비자도 그냥 다 2차 소비자한테 모두 다 잡아먹히지 않아. 예? 잘 살다가 죽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사체나 배설물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살다 보면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전체 에너지 양은 줄어들어요. 전체 에너지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올라갈수록 옆에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가 있어요. 에너지 피라미드 보시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보다 1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얘가 살면서 자기가 소비하는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죽거나 아니면 잡아먹힌다 하더라도 그냥 배출물로 이제 배출물이 되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으셔야 하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방출되고요. 방출된 열에너지는 다른 생물에게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은 한쪽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이거 에너지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부터도 나가요. 왜냐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구에 있는 에너지가 나가도 괜찮은 게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자꾸 공급이 되니까 에너지 흐름은 한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물질의 흐름은 지구 내에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흐름. 그러니까 에너지는 자꾸 들어와요. 빛에너지가. 뭐 태양 없으면은 뭐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나가는 것도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물질은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야. 뭐 어쩌다 별똥별 뭐 한두 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내에서 순환을 하는 거야. 물질은 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요거 좀 알고 있으셔야 하고, 생태 피라미드. 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에너지나 개체수나 생물량. 생물량은 그냥 그람으로 나타낸 거고, 개체수는 개체수고요. 생물량은 전체 생물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그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몇 그람이냐. 뭐 건조 중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생산자에서부터 3차 소비자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이다. 생태계 평형의 회복. 자, 일시적으로 어떤 교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각 영양 단계에서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어떤 일을 거치면서 생태계가 회복이 됩니다. 일단 여기 이런 먹이 피라미드였는데 이런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교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를 뭐 설명하라 그런 게 자주 나와. 이 다음 단계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생산자는 줄어듭니다. 왜냐면 많이 풀을 뜯어 먹으니까. 근데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먹잇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2차 소비자는 증가를 하죠. 이런 걸 써야 됩니다.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생산자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한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1차 소비자가 먹이가 없잖아. 근데 날 잡아먹는 애들은 많아졌어. 그럼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그럼 이거 다음 단계는 1차 소비자가 감소한다.
근데 1차 소비자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얘가 좀 늘어나겠죠. 생산자는 늘어나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가 없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죽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야. 끔찍하게. 괜히 태어나서 이만큼 다 죽어야 돼. 이만큼. 그러니까 평형이 깨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변화와 생태계 보전. 환경 기후 변화 일어나고 있죠.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물의 서식 범위가 점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남쪽 지방에만 그 경작이 가능하던 식물들이 점차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나 개화 시기가 뭐 짧아진다던가 뭐 더 꽃이 봄에 더 일찍 핀다던가. 꽃이 일찍 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찍 핀다고 좋은 건 아니야. 다른 생물들하고 그 시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던가 산란 시기에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개발하고 환경 오염이 생겨가지고요, 산림 파괴라든가 일어나고 있죠. 남획과 불법 포획,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겁니다. 불법 포획은 이제 법으로 잡지 말라고 하는 거를 잡는 게 불법 포획이고, 남획은 한번 잡을 때 너무 많이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래종의 도입. 여기는 뭐 꽃매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들여왔을까? 하여튼 갑자기 꽃매미라고 하는 게 막 번창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또 안 그러게 희한하게. 천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래종이 도입됐을 경우에 고유 생물종이 피해를 받죠. 이 책에는 뭐 이런 걸 소개하지만 아무튼 뭐 다른 책에는 뭐 뉴트리아라던가 그 되게 큰 쥐죠. 그 다음에 뭐 황소개구리라던가 또 뭐 있지? 붉은기 거북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뭐 가시박 뭐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베스 뭐 이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외래종의 대표하는 거고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노력. 자, 생태계가 보존이 돼야지 당연히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거고, 법률을 지정한다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태 통로 설치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이거는 서식지 단편화를 막는 겁니다. 이거는 생태 통로는 서식지 단편화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산이 있었는데 사실 도로를 내는 거는 산의 일부만 내는 거야. 일부만 도로를 내는 거는 요 길 조금. 근데 이 전체적인 생태계가 연결이 안 되면은 그런 걸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커다란 생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져요. 작은 생태계에서도 사는 애들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커다란 생태계가 필요한 애들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죠. 위로 이제 돌아다녀라 이거야. 이거 생태 통로라고 하고, 댐 건설할 때도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연어라던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길이 차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물길을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거기도 생태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도시습과 옥상 정원을 조성을 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열섬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도시가 특히 덥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는 도시의 숲, 보통 이제 중앙공원 같은 걸 많이 만들죠. 옥상 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생태계 복원으로
소질 정화 식물 같은 거 심는다. 예,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쌓아져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오염물질이 바로 그냥 강으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천을 복원해서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더 오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 같은 게 들어갈 때 토양에 스며들면서 이제 그 하천으로 이제 빠져나갈 텐데 그때 오히려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하천으로 많이 돌려놓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콘크리트로 쌓아놨던 하천들을 뜯고 이렇게 생태 하천을 만듭니다. 더 들여다 보기에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이네요. 카이바브 고원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의 사냥을 이제 허가하고 늑대를 사냥했어요. 봐봐, 여기 빨간색이 사슴인데 사슴이 더 적긴 적었네, 늑대보다. 그래서 늑대를 잡았어, 많이. 그랬더니 사슴이 늘어났어. 근데 봐봐요, 사슴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초원이 급감해. 왜냐면 초원을 뜯어먹으니까 사슴이 늘어난 건 좋았는데 초원이 급감하다 보니까 늑대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슴의 수가 더 급감해. 나중에는 원래 사슴보다 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쉽게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냅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늑대를 이제 어느 정도 잡고 말았어야지, 사실은. 어느 정도 잡고 말면은 조금 낫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의 간섭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 얘 사례 아셔야 되겠고요. 개념 체크.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게 평형을 이룬이라고 되어 있네. 맞고요. 평형이 유지되려면 생물의 군집이 유지되어야 한다. 맞죠? 평형을 유지하는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과는 관련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잡아 먹는 그런 과정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자, 먹이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될수록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아니죠. 복잡한 게 좋은 거야.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강압성이 일어나야 한다. 당연하고 먹이 사슬만 형성된 생태계보다 먹이 그물이 형성된 생태계에서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그쵸? 먹이 그물이 복잡한 거니까. 생산자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과 같은 뭐 이런 걸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 생물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 물질들, 이런 거 유기물이라고 해요. 생산자의 에너지 중 일부는 유기물의 형태로 영양 단계를 따라 최종 소비자라고 쓰면 될 것 같네. 소비자까지 전달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에너지 중 일부는 사체와 배설물의 형태로 이건 이제 사체와 배설물은 분해자겠네요. 분해자에게 전달된다.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을 하며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열이었으면 되네. 열이 방출되고,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룬 안정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양, 개체수, 생물량의 상위 영향 단계로 가서 점점 감소하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 형태가 되죠. 피라미드. 이것을 먹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네. 책에 있는 대로 합시다.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태계는 평형이 일시적으로 교란되더라도 먹이 관계에 의해 평형이 회복이 되고,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생산자는 어떻게 감소해야 하고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2차 소비자는 먹이의 양이 많아지므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해야죠. 잡아먹히니까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생산자는 감소했으니까 1차가 감소했죠. 생산자 증가하고 2차 소비자도는 감소하고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이 소리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생물의 서식 범위, 개화 시기, 산란 시기 등 이런 데 영향을 준다. 불법 포획하고 남획 남획은 개체수를 감소시키죠. 심한 경우 멸종에 이르게 한다.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생태 통로. 평형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 도시 습과 옥상 정원,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도시와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 244쪽. 멸치의 위 있지, 위를 보면 거기에 작은 플랑크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실험인데 마른 멸치를 뜨거운 물에 5에서 10분 정도 불려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위 부분이 있어. 이 책에는 안 나오지 않지만 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플랑크톤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멸치가 이런 애들을 먹는구나. 먹이 관계를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식물 플랑크톤이 먼저겠죠. 얘는 이제 광합성을 하니까 그거를 동물 플랑크톤이 먹어요. 그거를 멸치가 먹고 멸치를 상어가 먹는다. 중간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상어도 멸치 먹겠지. 이런 먹이 피라미드가 이제 먹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멸치 수가 감소한다면 동물 플랑크톤은 당연히 어떻게 증가해야 되죠. 상어는 감소하겠죠. 해양 생태계에서 멸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아시죠? 멸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 그럼 동물 플랑크톤이 줄어들어. 그럼 식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상어는 늘어나. 너무 긴데.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이 늘어나니까 식물 플랑크톤 감소하니까 식물 플랑크톤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멸치 수는 줄어들고 그래 그 다음에 상어 수 줄어들고 멸치 수 줄어드니까 동물 플랑크톤 늘어나고 동물 플랑크톤 늘어나니까 식물 플랑크톤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상어 수도 줄어드니까 멸치 수 나중에 증가하고 이러겠죠? 엄청 너무 깊네. 그런 단계를 거칠 거다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멸치를 과도하게 잡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 평형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파괴되죠. 만약에 회복될 수도 있지만 사실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잡는 건 좋지 않다. 자, 할만하지요. 문제가 많나? 일단 내신 기초만 지금 풀고요. 내신 기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생태계에 대한 설명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예, 생태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 주지 않아. 아니죠. 생산자는 생물적 요인이고 분해자는 비생물적 요인이다. 아니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소비자고, 버섯은 생산자가 아닙니다. 이거 분해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산자고, 왠지 버섯이 생산자일 것 같지만 뭐 분해자야. 그러니까 죽은 사체나 뭐 낙엽이나 이런 걸 분해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소비자 맞고, 나는 광합성 아니고, 다는 사체와 배설물 분해 아니고. 1번 답이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물이 지어 살아가는데, 무엇은 개체군이죠. 개체군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물이고, 군집이죠.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된 물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잎이 두꺼워진 건 빛의 양이 많은, 좀 빛이 많이 드는 곳, 그러면 이건 빛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자, 무엇은 은행나무가 단풍이 드는 것, 단풍 드는 것은 빛이 아니라 단풍 드는 것은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가와 나의 단면 차이는 환경이,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죠. 이게 맞죠? 2번. 그 다음에 사슴은 가을에 번식한다. 이거는 빛인데, 빛 중에서도 일조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껍질이 단단하다. 물하고 관계가 있죠. 개구리는 물질 대사가 어려운 겨울이 춥잖아. 온도가 낮아진 거잖아요.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빛. 자, 이거 괜찮죠?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은 물의 영향이죠. 식성식물이 질소를 얻기 위해서 잡아먹는 것은 온도가 아니라 토양이지, 토양. 3번 답. 그 다음에 6번에 가와 나는 모두, 개구리는 2차 소비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차 맞죠? 1차 2차 맞죠? 가에서 메뚜기 에너지는 모두 개구리에게 전달된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메뚜기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의 사는데 에너지를 소비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환경이 변했을 때 생태계 평형은 나보다 가에서 잘 유지된다. 복잡해야지 더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영향 단계인데, B는 생산자고 A는 1차 소비자죠. 틀렸고, 이 그림은 생태 피라미드에 해당하는 거 맞고, A는 개체수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럼 B 개체수는 감소해야 되죠. 니은디귿.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 순서대로 써라.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생산자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개체수 감소하겠죠.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을 경우인데, 지금 이 문제는 1차 소비자가 감소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생산자 개체수가 그러다 보면 이제 다 과정을 거치면 1차 소비자 개체수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를 하겠죠. 걔가 증가를 하니까 생산자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가나 순이고. 그 다음에 9번, 환경 변화 요인을 나열한 것이다.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 이 요인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켜주는 건 아니지. 유지 능력을 낮추는 거 맞네요. 먹이 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가를 통해 서식지 단절을 막을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생태통로. 나에 의해 도시와 건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이거 설치하면 더 낮아지는 거죠. 생태계 복원의 예로 하천 복원이 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 실력 향상 문제랑 신유형 수능 열기는 숙제로 좀 하셔야겠습니다. 247에서 251은 숙제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